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항상 눈물 짓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에 항상 캐제를 부르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아무데나 재미난 사연을 들을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는 일찍이부터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18살이었죠. 아직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저 또한 남들처럼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그 시절에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살아온 딸들이 얼마나 있었겠나요? 저 역시 희생하는 딸들 중에 하나였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 가게 일하랴 자식들 키우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린내를 달고 사는 엄마가 조금은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한테 행여나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고 가슴 졸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18살에 공장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야 동생들 학비를 보내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집 나가 살면서 고생하지 말고 엄마의 가게를 이어받아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 나가 살면 다 돈인데 그냥 들어와서 엄마 가게 이어서 해. 아니 뭐 한다고 그 고생을 하고 있어? 아 싫어. 난 생선 가게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죽어도 엄마가 하는 장사를 이어받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나 싫어하고 속으로 욕을 했으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저는 고집을 꺾는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거든요. 왼쪽 4번째 손가락이 2마디나 절단을 당하는 큰 사고였죠. 이제 막 20살인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사고였어요. 평생을 손가락 하나가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다친 저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내쫓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그 어떤 보상조차 받지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때 저의 손을 잡아준 건 역시 엄마였죠. 다친 건 다친 거고, 그렇다고 평생 울기만 하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 가게로 들어와. 엄마한테 일 배우면서 물려받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알겠어? 태생이 말을 곱게 하는 법이 없는 양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에게 지고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고집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던지라 객기를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 일자리를 구하려고 알아봤지만 당장에 다친 손가락으로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게 20살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이곳에서 생선을 만진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토록이나 도망치고 싶었던 엄마에게서 단 한 발자국조차 도망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답니다. 처음엔 생선을 만지는 것도 무섭고 징그러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참았네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장사를 하게 되었고 어느덧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결혼은 동생들을 모두 공부시킨 이후에나 가능했답니다. 엄마는 살아생전 내심 저에게 미안해하시곤 했어요.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별다른 표현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동생들을 위해서 청춘을 포기한 딸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게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보면 참 서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제가 남편 복은 참 좋은 편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남편이 참 다정하고 구김살 없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성격 가지고 속썩이는 일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조그만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한참 좋지 못하던 시절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큰 금액의 빚을 떠안기도 했거든요.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찔끔 나네요. 정민이 아빠, 당장 이걸로는 다음 달 생활 유지도 힘들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았죠. 언제까지 이런 암흑 같은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지 고통스럽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좌절할 수 없었어요. 아직 어리기만 한 두 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아들 정민이, 정훈이는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들들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았어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들이 한창 많은 때였는데 뭐 하나 만족스럽게 해주지를 못했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녀석들은 모두 잘 자라줬어요. 첫째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번듯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도 또래보다 일찍 해서 빨리 자리 잡고 살았죠. 하지만 둘째 녀석은 상황이 달랐어요. 자기 형보다 공부 욕심이 많던 녀석이었는데 결국엔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유명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어느덧 돌연 노무사가 되었어요. 처음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인가는 다시 힘든 일을 당한 노동자들의 편에 서고 싶다면서 노무사가 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오기가 있는 놈이라 뭘 해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내더군요. 그런 아들 둘은 저에게 최고의 자산이고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답니다. 둘째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도통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도 워낙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라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미리 말씀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말씀드리게 됐어요. 막내 녀석이 먼저 저런 말을 하는데 순간 약간 놀라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평생 공부만 해온 막내가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자친구랑 한번 와보려고 하는데 엄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당장에 이번 주에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한 빨리 만나자고 했죠.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큰아들 내외도 집에 와서 아주 시끌벅적했답니다. 그리고 마주한 막내의 여자친구는 요즘에는 보기 드물 것 같은 참하고 단정한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일찍이 인사를 드리러 왔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네요. 괜찮으니 편하게 앉아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하고 있는 막내의 여자친구는 우리 집과는 형편이 다른 집안의 자제 같아 보였죠. 시중에는 구할 수 없는 가방이며 재킷이며 뭐 하나 비싸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될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아유, 어쩜 그렇게 곱게 생겼나 모르겠네요. 너도 참 이런 예쁜 애인을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진작 좀 자랑하지 그랬니? 근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아들이 노무사이다 보니 회사에서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아, 아직 제 소개를 정확하게 못했네요. 저는 사실 첼리스트예요. 저는 첼리스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눈을 크게 뜨고 있으니 막내 녀석이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건 문외한이라 몰랐네요. 그럼 음악을 하시는 분인 거네요? 정말 멋있어요. 저는 첼로를 살면서 본 적도 없는데 그 악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다고 하니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평생 들어본 음악이라고는 트로트가 전부인데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 눈에서 꿀물이 뚝뚝 흘리면서 쳐다보았어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야 뭐 두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만이니 빨리 나를 잡으라고 재촉했어요. 둘이 그렇게 좋아 죽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러지 말고 빨리 상견례하고 날 잡는 걸로 하자. 그렇게 상견례 날을 가장 빠른 날로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에서 어떻게 옷을 차려입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에 부담감이 다소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다 큰며느리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도련님한테 대충 들었는데 결혼할 사람 집안이 왕년에 좀 잘 살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왕년 얘기이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너무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예비사돈댁은 예전에는 사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뒤통수를 크게 맞은 이후 지금은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이라는 소리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평범한 집이라고 하니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큰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들러서 입고 갈 옷도 한 벌 빼입고 아들이 꿀려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먼저 도착해서 사돈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물을 마셔도 목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비 사돈댁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예쁜 것은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런 모양이었어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을 양반이 얼굴에 주름 하나가 없는 겁니다. 손은 또 얼마나 고운지 살면서 설거지 한 번을 안 해본 것 같은 손이었죠. 그에 반해 저는 손가락도 하나 부족하고 손은 또 너무 얼굴에 비해 늙어버려서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주연이가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봐요.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 뭐 그런 소리 종종 듣긴 합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던지면서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사돈 되실 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어디서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나지 않아요? 내가 코가 이상한 건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어떡하나 몰라. 안 그러세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원래 아무리 씻어도 일하는 곳의 냄새가 약간씩은 배어있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생선 만지는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았죠. 이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부인 되실 분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선 가게를 한다고 하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상황이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저희 어머님이 생선 가게를 오래 하셨거든요. 가게 운영하시면서 저희 형이랑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고요. 정말 멋있으시죠? 맞아, 엄마.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집 사장님이셔. 진짜 멋있으시지? 막내와 예비 며느리 두 사람이 저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도 모난 구석이 없는 아이인 걸 알고 있었지만 속으로 저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었다고 하니 괜스레 눈물이 조금 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냄새나는 일을 하는 저를 저렇게 자랑스럽다고 해주니 아들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부인은 오만상을 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생선? 그럼 그 고등어나 갈치 같은 거 파는 가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백화점에 있는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시장 통화 안으로 쭉 들어오면 저희 가게가 있어요. 백화점 같은 고급 매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통도 있고 오래된 손님들도 많으세요. 제가 원래 코가 좀 예민합니다.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니 너무 고깝게 여기지는 마시고요. 냄새 난다는 말을 했던 게 신경 쓰였는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 예비 안사도는 말을 아끼시는 겁니다. 생선집 아들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는 제스처 같아 보였어요.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의 결혼은 난항을 겪었어요. 예비사돈 댁에서 이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셨다는 겁니다. 막내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말을 아끼는 것 같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는 안 봐도 뻔했죠. 고작 생선가게 아들한테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까지 잘 사는 건 아닌데 뭘 그렇게 반대까지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노무사로서 어디 가도 대접받는 아이인데 뭐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지 심통나는 마음도 들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도 장모님이 쉽지는 않은 분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엄마 때문 절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는 아들이 있으니 다행이었지만 속이 편치는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허락을 하신 모양이었죠. 자식 이겨먹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두 사람은 한 1년 이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둘이 얼마나 알콩달콩 잘 지내는지 보기만 해도 마음 한편이 뿌듯하고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결혼식 당일에도 사부인은 표정이 좋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저렇게 골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사돈댁이랑 마주하는 날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답니다. 저는 친한 부동산 중개인이랑 오래간만에 약속이 있었어요. 중개인을 만나기 위해 참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러 갔죠. 일을 하다가 온지라 앞치마만 벗고 나왔어요. 비싼데도 젊은 애들이 확실히 많네요. 이런 거 보면 젊은 친구들이 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카페가 요즘 대세잖아요. 저도 사장님 덕분에 비싼 커피를 다 마셔보네요. 값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자리를 뜨려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안 사더니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긴 좀 아닌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인사를 건넸답니다. 아니, 사부인 아니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저를 보는 시선이 정말 따가운 거예요. 그런데 사부인은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분이 사람을 착각하셨나 보네. 제가 생긴 게 좀 흔한 편이긴 하죠. 무슨 사부인이라는 말을 하시는 건지. 어머, 착각하신 거구나. 어쩐지 장현이네 딸 대기업 간부랑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옆에서 사부인의 친구가 거드는 말을 들어보니 주변에다가는 대기업 간부 집안이랑 결혼했다고 속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창피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일단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말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실례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도 속에서 부글거리는 생각을 잠재울 수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사부인을 불러다가 말했어요. 한사돈, 저랑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저런 소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부인은 되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저 아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대뜸하는 척을 하면 어떡하자는 건데요. 생선 냄새는 풀풀 풍기면서.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었어요. 저도 질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창피하십니까? 제가 뭐 사부인한테 피해를 드리길 했나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시켰던가요? 나 참 어이가 없기로는. 그 사람들 한눈에 봐도 보통집 사모님은 아니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있으면 봤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사부인이라고 하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되나요? 예? 그리고 생선 파는 주제에 언간 생신 이런 비싼 카페는 오고 그러십니까? 고급이라더니 사람을 가려받지 않아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러더니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카페 앞에 침을 퇴 뱉고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제 돈으로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겠냐는 말이에요. 막내 며느리는 그렇게 참하고 단정할 수가 없었는데 어쩜 엄마는 저 모양인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저는 화가 잔뜩 나서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나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장모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더라. 어쩜 그렇게 네 저랑은 다른지 몰라. 막내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거의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 게 아닌데 정말 너무 죄송해요. 마음 많이 상하셨죠? 장모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날 막내 며느리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그 애한테 전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얘기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 와중에 저 공부시킨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어머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기분 나빠하기만 하겠나요? 그냥 잊고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집에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막내 내한테 아이가 생긴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니. 그래 먹고 싶은 건 없고? 감사해요 어머님. 다 이게 어머님이 간절하게 바라주셔서 그래요. 저 어머님이 해주시는 코다리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저는 요즘도 두 아들네 집에 반찬거리를 종종 해다가 보내고 있는데 고맙게도 제가 해준 음식들은 군소리 없이 잘 먹어주더라고요. 저는 막내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코다리찜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흰밥을 꺼내가지고 코다리찜을 맛있게 먹는 며느리를 보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막내네 집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인가 하고 현관을 들여다봤는데 안사돈인 겁니다. 만나봤자 반가울 게 없는 얼굴이었죠. 아니, 사돈이 여기 어쩐 일로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작은 아기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반찬 좀 해왔습니다. 제가 해온 코다리찜을 보고는 코를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임산부가 있는 집에 이런 걸 해오면 어떡하자는 건데요?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부인, 이게 작은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해온 거지 제 임의로 해온 게 아니에요. 예, 너 이런 싸구려 음식을 해달라고 한 게 정말이야? 며느리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엄마를 말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코다리찜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뭐라도 욕을 하고 싶어서 저 모양인 거였어요.
안 그래도 저런 냄새나는 집안에 보낸 게 속상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지켜보던 며느리는 자기 엄마를 결국 끌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 뒤에 소리를 쳤어요. 제가 그렇게 창피해서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서로 만나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시죠. 자기가 왕년에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건지 몰라요. 곱게 키운 딸이니 흠잡을 곳이 없이 좋은 집안으로 보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거잖아요. 부하가 치밀었답니다. 내가 저놈의 옆편 애랑 다시 마주치나 보자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달이 흐른 뒤 며느리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눈망울이 우리 아들을 닮아서 똘망똘망한 게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하루는 며느리가 아이를 잠시 봐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아기랑 같이 가기 좀 걱정되어서요. 어머님이 잠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께 부탁드려봤는데 그날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날은 장사를 일찍 졌고 며느리네 집으로 가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써 들어온 건가 싶어서 아이를 안은 채 문 쪽으로 갔는데 글쎄 사부인이 온 겁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저를 보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아이를 휙 뺏어오는 거예요. 사돈, 그 생선 만지는 손으로 우리 애를 안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기한테 냄새라도 배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사부인이 직접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가게까지 일찍 닫고 온 건데 이게 무슨 무례하신 말씀이십니까? 지금 무례라고 하셨어요? 무례는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사돈이 하실 말씀 아니에요? 어디 생선 대가리 만지는 손으로 우리 귀한 애를 만집니까? 그때 또 마침 퇴근한 아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은 당황해서 저희의 싸움을 말렸어요. 중간에 그렇게 제지를 해줘도 그만했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험한 꼴을 볼 뻔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는 이야기를 100만 번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이번에 독주회를 열게 됐어요. 지역 장학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드디어 저도 단독 공연을 해보네요. 어머님, 저 연주하는 거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오셔서 같이 축하해주세요. 어머, 그러니? 너무 잘됐다. 그날은 내가 장사 고무고 당장에 공연 보러 가마. 한참 전부터 언제쯤이 되어야 단독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슬픈 말을 하더니 드디어 공연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다 기분이 좋았어요. 클래식 공연은 처음이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공연장에 가면 사부인이랑 다시 마주쳐야 할 텐데 또 저를 보고 얼마나 뭐라고 할지 안 봐도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거든요. 꽃다발만 슬쩍 전해주고 올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공연 당일이 되었어요. 긴장하고 있을 며느리에게 청심환을 하나 건네주며 응원의 말을 해주었고 저는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지켜보았죠. 원래도 예쁜 아이인데 무대 위에서는 그냥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반할만 하구나 싶었어요. 공연을 마치고 사부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재빨리 꽃다발만 전해주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저 멀리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며느리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가서 꽃다발을 전해주었어요. 아가, 공연 너무 잘 봤다. 원래도 예쁜 건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는 차원이 다르던데 너무 장하고 예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얘들아, 우리 시어머님이셔. 우리 어머님 자랑 좀 해야지. 전통시장에서 생선 가게 하고 계시거든.
너희들도 생선 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이제 준 전문가 다 됐어. 며느리의 친구들은 며느리만큼이나 다들 상냥하고 참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랑은 다르게 저를 창피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런 며느리 덕분에 제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머쓱한 마음에 다들 생선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농담을 던지며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의 인사를 받고 있던 그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성거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얼굴이 낯이 익는 겁니다. 어디서 봤더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카페에서 마주했던 사부인의 친구들인 겁니다. 그 사부인의 친구들은 작은 소리로 자기들끼리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 아줌마는 저번에 카페에서 봤던 그 아줌마 아니야? 사돈댁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더니 생선 가게 안 된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나 딸 장사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던 찰나였죠. 아니, 이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감히 내 딸 손을 만진 겁니까? 순간 그 자리에 공기가 차게 식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시 마주치지 말자고 했으면 이런 날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사부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제 얼굴 봐서 화가 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언성 좀 낮추세요. 여기 지금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내미 친구들도 잔뜩 있는데 얼굴에 먹칠하지는 맙시다. 나가시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건지 만 건지 제 손을 뿌리치고는 그 자리에서 거의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다 알아버렸는데요. 뭐요?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지금 내가 먹칠을 한 건지 사돈이 먹칠을 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까? 나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로는 지금 나랑 장난하냐는 말이에요. 터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주 생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공연의 후원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공연장이 소란스러우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온 거겠죠. 그런데 후원자는 제 얼굴을 보고서는 놀라 말했어요. 아니 회장님,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발걸음하신 거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당연히 사돈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면서 되물었어요. 이보시오.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요. 이 아줌마가 무슨 회장. 나 참 어이가 없어서는 여긴 직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허술하게 하나? 그 순간 공연장의 관계자들이 우르르 나와서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소란스러워서 나와봤습니다. 회장님, 오실 줄 알았으면 VIP석으로 모셨을 텐데 어쩐 일로 말도 없이 오셨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사부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하고 저와 관계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사실 그 공연장은 제가 지은 공연장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저 모으는 것에만 치중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들렀던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좋은 매물을 하나 소개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눈을 딱 감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매물이 10배 이상 값이 뛰면서 저는 한순간에 건물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사실을 남편 말고는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돈 앞에서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는 틈틈이 투자를 계속해왔고 지금은 건물을 2개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잠깐 일을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손 안에 돈이 너무 쉽게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그런 나태함이 너무 무서워서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하나 정리하면서 공연장을 조그맣게 세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불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관계자들이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줬어요. 아직도 그 호칭은 너무 낯뜨겁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아무튼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사부인은 그냥 펄쩍거리고 뛰기만 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한 마음에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집으로 사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사돈댁, 아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진작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죠?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가족끼리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서로 좋게 좋게 풉시다. 네? 제가 바깥에서 회장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서야 좀 달라 보이기라도 하는 것 봅니다. 그렇게 냄새 난다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아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아이, 그게 아니고 자식 가진 심정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정말 지금은 너무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이, 저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정말 죄송하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고상하신 친구분한테나 가보시죠. 냄새나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돈 앞에 사람이 이렇게나 간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사부인을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그렇게 보내고도 속이 시원하지 못했어요. 아직 마음에 쌓인 게 너무 많이 남아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예전에 중개인과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중개인은 예전에 저에게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했던 귀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 사람과 만나서 다른 매물이 있는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다시 사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날도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카페 사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더라고요. 한 방 먹여주고 싶은 생각에 사부인 쪽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다가오자 카페 사장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 사장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안 그래도 사장님 얘기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 이분이 상가 주인이세요. 이 동네에 정말 큰 손이시죠. 사부인은 제가 건물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 카페 상가 또한 중개인 덕분에 제 손에 넣은 매물이었거든요. 지금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이죠. 저에게 비싼 카페에 오면 어떡하냐고 꼽을 주던 사부인은 정말 황당해서 턱이 빠질 듯이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부인과 일행들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을 가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는 일 가지고 사람한테 편견만 들고 몰상식하게 구는 인간들은 최소한 손님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사부인?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저 같아도 친구들 앞에서 그런 쪽을 당했으면 창피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마음을 좀 곱게 썼으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표독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던 본인이 본인의 발등을 찍은 꼴이었죠. 그 이후 사부인은 저에게 꼼짝도 못하고 내내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철마다 저희 집으로 한오며 뭐며 보내고 있는데 아주 가수롭기 짝이 없더라고요. 덕분에 때때마다 맛있는 걸 먹어서 좋긴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다 보니까 걸친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것들로 사람을 판가름하는 성향이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도를 지나치면
언젠가는 스스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꼴사나운 경험을 하게 될 거랍니다. 얼마를 버는지 뭘 걸쳤는지에 치중하지 않고 옆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